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황운하 의원 오늘 저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감 때 처음 뵀었죠? 맞아요. 네. 서울 성동경찰서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할 때. 형사과장 하실 때. 네. 아, 그 이제 검찰 네. 파견 형사 철수 네, 이렇게 철수. 부르죠. 그게 처음 그게 하신 그게 거예요. 처음 네, 한 처음으로. 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청에 파견 나간 형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사실은 뭐 검찰청보다 굉장히 많이 바쁘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 형사들은 조별로 움직이고 음, 또 현장에서 뭐 잠복하고 뭐 이렇게 범인 검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업무 강도가 센데 사실 검찰에 파견 나가서는 그 검찰은 성격상 하고 싶은 수사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니 경찰서의 이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그렇죠. 형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그렇죠. 거기 가서 아무 이유 그러니까. 없이 무슨 정보원 노릇이나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알고 보면은 이게 경찰 업무에 도움되는 일도 아닌 일을 그런 일을 하는데 인력을 그 서너 명씩 뺏기고 그 경찰청 소속 인력을 검찰청에 잡무 처리하는데 파견 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그 당시 이제 철수를 시킨 그런 일이 1999년에 있었죠.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찌 됐거나 이제 이 수사권 독립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걸 어떻게 보면 황운하라는 경찰관이 살아온 인생 과정에 3분의 2 경찰관으로서 살아온 과정에서 3분의 2가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네.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해야 되고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생의 과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경찰관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정치인으로서도 사실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검찰 개혁을 좀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이건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검찰권의 남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예컨대 김학의 법무차관 사례를 보더라도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그 성폭행의 피해를 당한 분은 평범한 여성이죠. 근데 검찰이 그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를 한 그런 범죄자로 몰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한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로 김학의 차관을 뭐 고소했다 또는 어떤 처벌을 원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이런 것을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 검찰권 내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훼손돼서 그 민주주의 원리가 붕괴되고 나면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권이 제대로 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들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지금 그 검찰 수사권의 그 어떤 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그게 아마 울산청장으로 계실 때 이제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게 아마 검찰에 의해서 결국은 수사가 중단이 됐고 제대로 못하고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고래고기 사건은 한마디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거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까? 약 30억 가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았고 한 마리도 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래는 한 마리 좀 밍크 고래인 경우에 한 마리 한 1억 원 정도 고래됩니다. 그럼 한 30마리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고 그러니까 그 고래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대형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근데 대형 냉동 창고를 경찰이 이제 촛불 입수해서 급습을 해서 그 고기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물에
쳤는데 거기에 고래가 걸렸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대부분 불법 포획이죠. 예. 예, 그래서 불법 포획을 했는데 혼액으로 위장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불법 포획을 해서 그 멀리 그 먼 바닷가에 나가서 그 거기에서 해체까지 해서 거기에서 냉동시켜 가지고 이제 들여와서 어디 은밀한 곳에 냉동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는 거죠. 그 가장 큰 냉동 창고를 경찰이 이제 급습을 하면서 고래고기를 압수하게 되는데 그 고래고기를 검찰이 이게 혼액된 고래고기인지 뭐 불법 포획된 건지 예, 이것을 그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래를 잡아서 합법적으로 이걸 유통을 시키려면 DNA 채취해가지고 보관합니다. 예, 보관해서 만약에 이제 유통되는 고래고기하고 DNA가 일치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고래고기인 것이고 이 불법 포획된 거는 이제 그 DNA가 없는 거죠. 예. 감정을 보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돌려준 겁니다. 예. 나중에 감정 결과 이 고래고기 우리가 보낸 것 중에 감정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부위가 좀 특별한 부위여가지고 감정이 불가능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전량이 다 불법 포획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 돌려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서 그 돌려받은 사람들은 다 팔았나요? 그거? 이미 다 팔았죠. 그 돌려준 시기가 울산에서는 이제 고래고기 축제가 있거든요. 고래고기 축제 시기에 맞춰 돌려줬어요. 이렇게 3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죠. 즉, 그 환부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 환부 처분한 검사, 환부 처분을 한 부장검사 이렇게 했는데 이 부장검사하고 이 전관 변호사가 대학의 동문이었어요.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이 같은 부서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돼서 같은 부서에 만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죠. 그 끈끈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수사를 막아가지고 못하긴 했지만 요 검사는 이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 결국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 전관 변호사와 또 이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는 부장검사 둘 사이에 모종의 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래고기를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그 담당 검사 돌려주게 된 것인데 경찰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수사의 시작은 전관 변호사의 사무실,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수사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는 거죠.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예 청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했는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예컨대 10건을 청구를 했으면 그 중에 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압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청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사무실 압수수색도 사무실에 다 압수수색해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 컴퓨터는 안 된다든지 뭐 서랍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쓰레기통만 뒤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그 압수 대상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에 대고는 우리 대부분 청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압수수색은 청구를 해주고 결정적인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안 됐고 결국은 그냥 묻힌 거죠. 그렇죠. 그 담당 검사를 직접 소환 조사하려니까 담당 검사가 소환에 불응을 하고 유학을 가버렸죠. 유학을 안 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돼서 피의자 인권된 사람이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검찰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유학 갔다 온 이후로 그다음 뭐 기소 중지나 이렇게 돼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유학을 간 상황이 기소 중지는 안 했고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조사하려고 그래서 그 유학을 갔다 온 후에 제가 그때는 울산경찰청을 떠난 이유인데 그래서 그 황모 검사인데 그 검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울산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재개해서 다시 오라고 하니까 그 검사가
서면 답변서만 보냈어요. 예. 이 서면 답변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서면 답변서 보내고 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가 그때는 울산경찰을 떠난 이유인데 그때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울산지검이 그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 울산시장에 했던 김기현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한 토착비리 하명 수사. 하명 수사라고 검찰이 예.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 뒤집어 씌웠는데 그 수사를 가지고 울산경찰청을 막 수사를 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울산경찰청에서는 검찰하고 이런 문제로 대립하기 싫다 해가지고 그 사건을 그냥 검찰에 보내버렸죠. 네.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해라. 네. 그래서 보내고 검찰이 송치해버리고. 예. 그럼 검찰은 무혐의하고. 그럼 네. 끝난 거네요. 끝났죠. 자, 이것이 다 이게 검찰이 수사권과 그렇죠.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면 뭐가 문제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있는 죄를 덮을 수 있고 없는 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는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에 있는 죄를 덮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울산경찰을 상대로 온동안 하명수사라고 하는 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없는 죄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검찰이 조사를 한번 안 해보고 네. 기소를 안 하더라고요. 받았죠. 그러니까 그럼 기소만 당했어요. 기소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요란하게 하명수사라고 네.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검찰한테 계속 빨리 나를 불러서 조사를 해라. 네. 조사 받는 것조차도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조사 받을 일이 없는데 네. 이 친구들이 하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계속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압니다. 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 해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그 출석을 할 테니 불러라 해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기자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저 기소됐답니다. 해서 그 말이 안 된다. 나는 아직까지 출석 그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 한번 받아본 사실이 없다. 피의자를 조사를 안 하고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예. 그 이후에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조사 한번 안 해보고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해서 기소에 반대했는데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지검장이 반대를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아. 그게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 그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었는데 이 사건이 기소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이 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네. 뭐 예컨대 5년이 걸린다. 네. 이러면 그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을 비롯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핵심 간부들, 지휘했던 핵심 간부들, 네.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검찰에 떠나고 없다. 그렇겠죠. 그게 무슨 방법으로 책임질 거냐. 네.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요. 책임지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은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재판에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뭐 그 1심 재판 중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한 지 3년이 넘었어요. 3년 넘었는데 검찰이 이제 아직 결심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막 기소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뭐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과정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서울대학교 방문했을 때인가 어디서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소를 당하고 나면 인생이 절대 안 난다. 웬만한 사람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형사법으로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검사들은. 이제 밥 먹고 그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여건을 올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 예단을 갖게 만들어서 예. 사실이 아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라죠. 거기에서 빠져나오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설사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지만 수개월 동안 언론에 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웬만큼은 제가 방어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 입장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언론의 취재에 응해서 검찰의 주장인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맞대응하는 여론전이 가능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는 분은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저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치안감 수사 전문가 하셨지 않습니까? 수사 전문가. 그 수사만 하시는 그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수사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재판 받는 과정이 그렇게 큰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 그러니까 덫을 설치해 놓고 그쪽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저 덫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그건 사실과 다르니까 나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숙련된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